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일로 매거진입니다. 저는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게임, 경제 게임, 정치 게임, 사회 게임, 윤리 게임, 문화 게임 등등 어떤 게임의 법칙과 룰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일로 매거진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게임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 공략 방법을 낱낱이 밝혀드렸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특정 놀이터 사일로 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 웅장하죠 되게. 네, 엄청 진중해졌는데요. 네, 아니 이유가 있어. 오늘 콘텐츠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런 걸 갖고 와봤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네, 저 소개하면은 저는 지금 뭐 아까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의 구조 요런 거 이해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뭐 철학이나 뭐 인류학, 뭐 자연과학, 경제, 기술, 산업 뭐 이런 거 등등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일로입니다. 예, 다음 트리니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일로님의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신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게임 마스터 GM이라고 합니다. 아, 왜 그 GM이죠? 게임 마스터가 사실은 한 서버 내에서 게임을 막 이렇게 막 경제를 조절하고 정치도 알아보고 커뮤니티 관리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피어스. 모피어스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이제 그 존 선생이라 하고요. 저는 이제 경제학에 특히 관심이 있어서 경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존 선생님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 잘 안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제가 그 처음에 했었을 때 인생 게임 우리 저희 그 콘텐츠 제가 한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생 게임인가 했는데 그 저희가 몇 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 이게 어떻게 그 돌아가는지 조금 우리가 몰랐잖아 다. 그쵸. 네, 나도 막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방송으로 못 내볼 것 같다. 네,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내가 한번 그 보여주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걸 다시 갖고 왔는데 네. 이거의 확장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준비해봤는데 그 주제는 게임과 인생, 부제는 우리 삶은 매트릭스인가. 아까 그 매트릭스 배경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피어스라고. 예,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보냈어요. 그 전에 그 우리 얘기했었는데 인생과 게임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막 그때 토론 한번 했었는데 네. 비슷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막 그 좀 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그때 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금 이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게임마다 어떤 법칙과 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시대별로 구분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원시 사회라든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 게임별로 제가 또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근데 그걸 들어가기 앞서 이 항상 저희가 어떤 학문할 때 어떤 그 전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이 컨텐츠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부터 한번 다시 나가보려고.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두 분한테 드릴게요. 이 인생 하나 게임이면은 이 게임에 그 보편 타당한 게임 목적이 있을까요? 누구나 공유하는 그 게임의 목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보편 타당한 거를 얘기를 한 거냐면은 개인적인 거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이 게임의 목적 같은 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경제학적으로는 효용 극대화를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지의 효용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것도 자기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 효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라든지 이득 또는 행복감 그런 거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개인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이제 추구하는 이 이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용으로 다 그 포함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자기들의 효용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뭐 최종적으로는 자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족. 예, 만족이죠. 만족보다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뭐 이제 그래? 예, 그러니까 만족도 포함하고 행복감도 포함하고 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득도 다 포함이 되고. 예. 근데 그 결과가 행복이나 만족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하셨을 때 이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이득을 통한 만족이잖아 우리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가 이거 하나씩 좁혀가는 거야. 그 단어를. 그러면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 있어? 하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게 그걸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개념이 행복과 만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효용을 추구한다가 그 근원적인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그 물리적인 존재, 이렇게 또 종교 가지신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유물론자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족, 그러니까 행복, 그러니까 그걸 효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내 머릿속에 도파민, 세로토닌이 터지는 상태. 그렇죠. 그 상태가 게임의 목적일 수도 있다. 물리적 관점입니다. 큰일 났네. 이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행복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호르몬 작용인데. 그렇죠.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이제 생애 효용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내가 얻게 될 효용의 총합을 이제 좀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과거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미래 가치 그런 걸 다 환산을 해서 이제 생애 효용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하의 간언은 지금 당장은 쓰지만 치서에는 도움이 되고 아첨은 달지만 군주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라는 말처럼 이게 지금 당장 효용을 늘리주기는 하지만은 미래의 그런 생애 효용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미래의 효용을 떨어뜨려서 생애 효용을 해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내 전체적으로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내 효용을 극대화시켰구나. 그때를 이제 그걸 추구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애 효용이라서 그 이제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전부 따져서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그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학적으로 이제 단순히 지금 팍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생애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도파민이 아니고 세로토닌이다. 그게 그 얘기지 결국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팍 터지고 한 게 아니라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만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철학자 중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라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차이니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걸 좀 저차원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생애 효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아쉬워. 저는 이제 수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네. 세부적인 거 다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네. 거기에 근본적인 어떤 것들만 빼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너무 추상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게 흐려지니까 그렇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저희가 방금 효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물리적인 언어를 표현한 그 언어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게임 안에서 우리가 플레이어로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효용을 얻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한테 효용을 줄까? 근데 그 보편타당한, 물론 이것도. 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걸 얘기해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네. 이 그 플레이어들한테, 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자유죠. 예. 근데 이제 그 자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정치적으로도 그 보수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 진보 얘기하는 자유 다 다르죠. 예. 경제적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다른데 그걸 다 통합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내가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 실현할 수 있는 자유, 눈치 안 보고 그게 좀 궁극적인 어떤 그 효용의 어떤 하나가 아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상태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종교적인 분들도 뭐 저기 뭐 교회 가시거나 죄에서의 아니면 자유가 뭐 절에 가시거나 근데 정신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자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결론부터 내렸는데 나는 궁금해. 혹시 뭐 더 있는지 여기에 더 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약간 구조를 다르게 생각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일로님께서는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최종적으로 내가 정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그렇죠. 근데 대신 또 생각해보니까 정점이라는 걸 키워드로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하물며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제도나 사람들이나 뭐 법의 눈치도 보고 그렇죠. 또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아 그렇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있어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생각보다 다른 빡빡한 기준들이 좀 따르고 있다. 그걸 되게 많이 제약을 하고 또 그 제약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진짜 그 좋은 지적이야. 그 완벽한 자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상사 눈치도 보고 아니면 뭐 결혼하셨으면은 뭐 와이프분들 눈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 우리가 그 상황들이. 그렇죠. 내 욕구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 욕구와 충돌하는 그 세계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연한테도 자유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고 죽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인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효용 이거를 원하는 마음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그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입장은 그래서 이제 돈을 더 벌고 우리 또 좀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누구한테나 뻑큐를 날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태를 되려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미국에서도 그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돈 많으신 분 그 어머니한테분 계신데 나이가 한 60인가 근데 자기 몸을 20대로 유지하려고 피도 다 젊은 사람 피로 바꾸고 그렇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제약 그걸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돌아가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가의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그 자유에 도달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그 SF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유명한 역사학자이죠. 그 맞아요. 이스라엘 출신의. 맞아요. 예. 이 인간이 그 나중에 신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제약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연에 제약당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나중에 진짜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그 자연적인 거에 대한 자유, 그리고 노동의 자유도 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죽기 전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기 안에는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똑같은 거야. 그 옛날에 막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짓고 그런 고되게 일했던 사람들, 그런 노예들 있잖아요. 네. 아,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평균 수명이 막 진짜 한 30세도 안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미래 세대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 다니기 싫은 직장을 그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사회가 오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그 자유를 얻는 활동들. 예. 요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도달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이 그 게임의 플레이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뭐 인간이 그러니까 예. 노동이 이제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으로 나뉘지만은 이 경제학적으로는 그 정신적 노동까지도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인간은 그러니까 욕구가 무한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끊임없이 이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자기 단련이라든지 그런 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적 자본론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 단련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이제 그 exponentially 그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그 지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개념처럼 뭐 인간의 그런 지적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지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기술의 발전이란 게 인간의 욕구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욕구의 한계가 있을까? 욕구의 한계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갑자기 삼겹살을 갑자기 100인분 먹을 순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정신적 욕구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아, 그렇죠. 끝도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정신적 노동은 절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뭐 또 뭐 육체적인 노동도 그건 좀 한계가 있지. 예, 그것도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예. 저는 얘기에서 그런 거 잠깐 생각하긴 했거든요. 저희가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자유를 추구한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더 큰 배경에서 보면은 우린 선택할 자유는 가지지만 나쁜 선택을 하면 결과값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우린 전반적으로 그걸 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사일로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지금이나 아니면은 스탯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것들이 없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아닐까?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 반대로. 목적이? 네. 아, 선택하는 능력이 목적이다? 네. 좋은 걸 더 선택할 근데 그거지. 선택하는 능력. 그러면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네. 그럼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선택으로 하여금 더 나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 결과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고 했었을 때 결국에 그 상태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상태.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목적이 저희가 얘기했던 자유,
자유라고 있었을 때 어떤 가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 보편 타당하다고 혹시? 그때 예. 모르겠습니다. 네. 뭐 SM이라는 말이 있듯이 SM? 왜 사디스트 앤 마조이스트 약간 아니 그것도 있지. 만약에 내가 당하는 게 예. 나한테 그 자유로운 느낌을 줘. 그럴까요? 웃기긴 하지만. 마조이스트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제가 예. 그 자유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 예. 내가 원하는 가치의 의미를 행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 거냐면,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친놈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상태에서 내가 자유를 얻어. 내가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게임으로 치면 플레이 컨셉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플레이어들의 그 가치와 의미는 다 다르니까. 그치. 갖고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약간 다르게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네. 일단 진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다 답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유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플레이어들의 가치와 의미, 요거를 실현할 수 있는 삶, 그거에 이제 자유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고 자유가 저희가 좀 중요한데 이거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를 얻으려면은 힘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제일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리학으로 보면은 네. 그 4개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 4개였나? 뭐 있죠? 에너지? 예. 일단 불이 중력. 중력. 그리고 뭐 전자기력. 네. 뭐 핵력, 양력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원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 제가 그냥 빨리 얘기했습니다. 빨리 진행을 위해서. 네. 어차피 뭐 이거 게임 시스템 요거를 제가 지금 만든 거니까. 예.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그 경제적 힘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 예. 그래서 경제적 힘이 자유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치적 힘. 그 정치적 힘이라고 봤었을 때는 그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 국가 안에 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 서버 안에 살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 뭔가 하려면은. 그래서 어떤 집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의 힘. 항상 이념적인 힘인데 이거는 그 정치적 힘이랑 좀 연결돼 있는데 정치적 힘을 발휘하려면은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이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합법화 시켜야 돼. 예. 원래 그 이 게임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뭐 정의, 뭐 법,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려고 뭔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 뭐 공산주의로 가냐, 자본주의로 가냐 했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지지할 수가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에 우리 그 국가라는 그 공동체, 그 서버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3개 정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그 인생이 게임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게임의 역사는 우리 그 삶의 역사, 인간 그 인류의 역사, 그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주 그 고대 문명이나 아니면은 뭐 중세, 근대, 뭐 현대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생이란 게임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서 당시의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현대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게임에 살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 어떤 전략이 좀 더 좋을지 우리가 조금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혹시 그 아시나요? 물리학자. 물리학자요. 네. 그 사람이 그 물리학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대. 물리학 배우는데 물리학적 그 개념 모델 만드시잖아요. 그쵸, 역학을 그쵸. 계속 발전시키는데 네. 옛날 걸 왜 배우냐? 지금 거 계산하고 답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거 맞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맥락적인 걸 아는 거죠. 발전사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 왔는지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쓰지는 않지만 그거를 찬찬히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뭘 했고 앞으로 뭘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고민한 건데 그렇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예. 답지 있는데. 예. 쓸데없는 행동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 과거에 그 네. 게임 모델이 어땠는지, 그죠.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요거를 조금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는 이 게임의 역사를 설명하는 틀은 한 3가지 정도의 개념을 제가 좀 짬뽕시켰어요. 어허. 그 하나는 역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마르크스 그죠. 네네. 네. 그 역사 발전 그 단계가 있잖아요. 역사 네네. 발전론 있죠. 그 생산 수단, 생산 수단의 그 소유? 계급 갈등으로 봤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 그죠. 뭐 그런 이론인데 어떤 계급적인 갈등으로 봤던 게임의 역사적인 관점이고 그 또- 마르크스가 예, 얘기했던 예, 게 예, 예. 뭔가 정확히는 이랬던 것 같아요. 모든 역사 발전은 생산수단 발전의 역사와 같이 한다. 그죠. 그거죠. 그거 그게 말씀하시는 소유예요. 그렇죠. 생산 수단과 이제 그 계급 투쟁인 거죠. 그죠. 예, 예.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 그렇죠. 그쵸, 그거의 개념이 있고 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정학적인 또 역사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 그 총균세. 그죠. 예. 사람이 유명하죠. 그렇죠. 뭐 그런 관점도 있고 또 산업 발전의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특정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그쵸. 방법도 있고 뭐 종교적인 관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마르크스 걸 채용했어. 예, 마르크스의 그 역사, 계급 갈등, 예, 그걸 조금 첨구를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중에 그 존 롤스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예, 그 이분의 그 무지의 베일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론에서 나왔던. 그죠. 정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엄청 그 고민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상황을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 그 배경, 가족 관계, 뭐 사회적 위치, 재산 상태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 어떤 행동이 옳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그죠. 이 무지의 베일 개념을 제가 조금 차용했어요. 예. 그리고 3번째는 뭐 철학 관심 없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루이 알티세르라고 그 유명한 저기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책 중에 그 재생산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생산? 이번이 좀 완전 마르크스주의자야.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 안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그 합법화하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어떤 장치가 그 교육, 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산된다고 이 사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종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교육이나 뭐 가족이나 정치, 미디어, 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됐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한 어떤 가치관, 믿음,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힘 3가지 있다고. 네. 거기서 뭐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얘기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약간 그 이 알투스를 이 사람 관점으로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정치랑 연결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차용해 갖고 제가 좀 짬뽕시켰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한 사람 없지 않을까. 지금 최초세요. 최초지 않을까. 정말 좋네요. 예.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대충 유물론적인 결론이 다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편향적인 엄청 개편향적입니다. 예. 아무튼 뭐 제 콘텐츠니까 제가 마음대로 다 해보려고 알아서 기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려고 한 거니까. 아니 반박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을 진행하려면은 우리가 플레이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죠. 플레이어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유물론자니까 몸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아기 때는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 그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식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내가 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아, 그죠. 예, 거기에 플레이어가 생성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고 생성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을 하려면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네네.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에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긴 상태, 요거를 그 플레이어가 생성됐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완전 유물론자는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관념론자이기도 한데 약간의 이거 약간 인지하고 그러니까 한 유치원 정도 때부터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인지하고 지각하기 시작하고 약간 대충 한 뭐 기억하고 그런 것들. 내가 플레이어 생성 시점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인지를 아기 때 보면 영유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한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수준이 고쳐지지 않을 뿐이지 뭔가 좀 어떤 판단을 하게 하고 자기 감정을 느끼고 뭔가 좀 인식을 한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아기 때 이들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했는데 고차원적이지 않고 저차원적이었을 뿐이고 그런 걸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근데 그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컨트롤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게임 패드가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는 흐릿한 거야. 되게. 일단은 우리가 뭐 옛날 기억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짝 그 참고를 위해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람의 좀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다룬 내용이 있거든요. 심리학에는. 그러니까 혹시 피아제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봤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서는 항상 짚고 넘어가는 학자인데 피아제 인지 발달론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다 크는 데는 혹은 인지력이 발달하는 데는 어떤 단계를 공통적으로 거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도식, 그 사회나 사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윤곽을 잡는 의식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동화하거나 조절하는 게 점점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대상영속성 혹시 들어봤어요? 대상영속성? 그거 들어봤는데 그 애기들 정말 어린 애기들은 물건 이렇게 갖고 놀다가 숨기면은 못 찾거든요. 그렇죠. 담요 뒤에 숨겨.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담요를 지가 들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어도 어딘가 존재할 거라고 믿는 그걸 대상영속성이라고 해요. 왜 아기 때 아빠 오면은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나 없다 이랬는데 근데 아빠는 맨날 찾았네. 아니,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 또 콘텐츠가 산으로 가니까. 오케이. 그런 게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패드가 있어야 게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떤 그 자의식이 생긴 상태. 그러니까 자의식이 흐릿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인지하고 어떤 이성이 있는 상태. 고차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플레이어가 있어야죠.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선택해야죠. 근데 서버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강제로 선택하는. 어디에 이제 생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는 이제 한국 서버에 이제 태어난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게임의 목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유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걸 얻는데 필요한 힘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서버에 태어나잖아요. 국가라는 서버. 그럼 그 서버가 작동하는 그 핵심 동력 그걸 한번 제가 4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어야지 사람이. 물리적 힘이 있어야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서버 지킬 수 있고 다른 서버랑 협상해도 유리하죠. 그렇죠. 협상력이죠. 그러니까 주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경제 체제. 경제 체제가 있어야 뭐 교환도 하고 사회가 돌아가니까. 정치 체제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데올로기, 정치 체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국가라는 그 서버가 돌아간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서 그 국가, 그 서버에 생성되는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네. 그 인식 시스템이 결정된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그 패러다임 그 이게 좀 철학적인 개념인데 네.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다 그 돈 벌고 싶어하고 돈이 목적이잖아요. 네. 자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중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그 천국 가는 거겠지. 신적인 사고 방식.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그 시대의 그 한계, 근본적인 사고를 규정하는 네. 그런 인식의 체계가 그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경제, 뭐 정치, 이데올로기고 틀 안에서 어떤 생겨난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세계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살아보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으면은 행복 얘기하면 행복도 야 돈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거지. 이런 어떤 세계관에 있는 거지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가치관. 그 우리 어떤 게임 플레이할 때 뭐가 더 가치가 있냐 없냐. 예, 그러니까 뭐가 더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 정신적인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 했었을 때 이 목적이 그러니까 법, 정의 이런 거 다 없다고 치고 네. 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 뭐 국제 정치도 거의 윤리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그 힘이 있어야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드 파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네. 거의 그 사일로님께서 네. 거의 다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게 그 무정부 질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하드 파워를 가져야 된다. 네. 네, 그런 논리긴 한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군사력이고 그 정치 체제는 교환하는 활동이잖아요, 경제가. 근데 이제 그냥 먹고 사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정치 체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합법적 폭력 장치다. 그렇게 설명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동의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네. 항상 어떤 걸 동의하면 그 반대 측면 항상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묵살되는. 그렇죠. 네. 합의하면은 네. 예,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법적 폭력 장치가 정치 체제라고 제가 쉽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이런 그 질서, 정치적 어떤 질서,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한 그 지배 합리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했던 그 알티셀의 관점인데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패러다임, 요거는 현실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신자유주의 지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위한 지속적 성장,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예, 반대도 뭐 많이 계시긴 한데 네.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인식의 틀린 거지. 예, 이게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세계관 뭐 이런 거죠. 이제 노동소득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야 이제 그 일만 하면 거지가 된다. 투자 안 하면 죽는다. 자본소득이 더 네. 노동소득도 높다. 이런 세계관이 우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윤리인 거죠. 네, 아까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의 역사를 이제 좀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네. 그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할게. 이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어떻게 그러니까 목적은 없어. 그러니까 자유라는 그게 있지만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네. 예. 근데 게임을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핵심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그 자유도입니다. 이 게임의 자유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별로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예, 고대의 자유도가 있을 거 아니야. 중세의 자유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 자유도를 그 5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매우 낮음이고, 2번 낮음, 3번 보통, 4번 높음, 5번 자유도 매우 높음.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 자유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나뉘는데 난이도 첫 번째는 이것도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제가 나눴는데 그 베리 이지, 두 번째는 이지, 세 번째 노멀, 4번은 나이트메어,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헬입니다. 헬.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사실 모든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3가지 역사 발전론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좀 짬뽕 시켜가지고 개별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네. 좀 보편적인 게임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보십시오. 네. 자, 잠깐 우리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네. 자, 이제 게임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시 공산사회 그렇죠.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토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 원시 시대 약 10,000년 전. 1만 년 전 그러니까 게임. 농경 목축 이런 게 시작되기 전 사냥 채집에 의존했던 그런 시기. 민문이 토기가 발견되기 시작해서 그때 살았던 그 가상의 여인인 그 아나라는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네. 아나는 소규모 부족의 일원으로 그들은 오늘날 유럽 지역에서 넓은 숲과 평원에서 살았습니다. 부족은 몇 가족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구성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자원은 공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시 공산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개인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아나의 하루는 일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족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 열매를 채집하고 약용식물을 찾으며 물가로 가서 물을 이뤄옵니다. 남성들은 주로 사냥에 나서며 큰 동물을 잡거나 물고기를 낚아 부족의 식량을 확보합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부족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하루의 수확을 공유합니다. 부족의 의사결정은 매우 민주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부족의 모든 성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부족의 지도자는 일종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와 그녀의 부족은 자연을 승성시했고 다양한 자연 형상의 신들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돌, 물, 자연의 여러 요소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부족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의식을 치르며 좋은 수확과 사냥을 위해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의 부족, 인근 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으며 아나와 그녀의 부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공동체의 힘을 빌어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갔는데 네.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원시 사회에서 네. 부족 사회가 좀 혈연 중심의 사회였다는 논문을 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몽골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잖아요. 이게 채집을 하다가 이제 부족이 이제 혈연 관계가 돼서 이제 근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아이누족인가 그 북극 쪽에 사는 이누이트 그 종족들이 부족이 전부 다 자기 근친인 거야. 친척이고 뭐 사촌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면은 아기가 근친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손님 외부 부족으로 오면은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게 이제 자기 아내가 다른 부족의 남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은 그 부족의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 원시 공산 사회처럼 보였던 게 그 가계 중심의 경제의 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따지고 보면 다 친척이야. 요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까 게임 시스템을 보는 몇 가지 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원시 공산사회라고 했을 때 정치 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인 구성원. 물론 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역사 발전, 정치 발전, 계급 갈등에 대한 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거긴 해 사실. 근데 마르크스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끼워 맞춘 거지.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독재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만 풍족하다고 하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듯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했겠죠. 만약에 뭐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선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했겠고요. 제가 이거 그냥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한 거지 실제로 그 사회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들었다 누군가의 목소리. 예예예. 그 게임의 어떤 그 시스템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샤머니즘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네, 다양한 원시 종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뭔가 그 인간적인 신화기보다는 그 자연에 대한 게 너무 좀 경이롭고 갑자기 막 천둥 치고 막 해일 일어나고 이러면 놀랍잖아요, 되게. 그 사실 그 프로이트 그 심리학자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 종교의 탄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탄생이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한 그 경외. 그러니까 그때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번개치고 쓰나미가 덮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신의 장난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겼던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그 경외심으로 바뀌면서 그게 어떤 종교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샤머니즘 세계관인 거죠. 네, 자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게임의 플레이 자유도는 그 매우 낮음이라고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뭐 검치호랑 이런 거 나오면 생각해봐. 바로 이빨 막 엄청 바로 죽는 거야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매우 낮고 플레이 난이도는 헬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는. 그렇잖아. 게임 플레이 시간도 적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겨울에 엄청 추웠을 거 아니야 되게. 여름에는 엄청 덥고 막 모기한테 뜯기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자유도는 어때요? 자유도가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고대 문명과 노예제 사회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다음 것도 좀 준비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작할 건데 이브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고대 이집트의 탁 트인 나일 강변 피라미드와 거대한 사원들이 질비한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신들의 땅이자 수천 명의 노예와 평민이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운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출과 함께 일터로 향하는데 그녀와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일에 종사하며 때로는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돌을 나르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의 노동은 가혹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어떠한 위안도 되지 못합니다. 이브의 삶에서 유일한 위로는 신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신의 헌신으로 여기고 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종교적 축제와 의식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계급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노예와 평민은 귀족이나 성직자처럼 교육을 받거나 높은 지위에 오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회적 이동성의 부재는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노예제는 이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멀고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강가에서 맞이하는 일몰, 축제, 춤, 노래 이런 것들은 그녀의 삶에 작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 이집트로 저 갔다 왔는데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어. 네. 네. 진짜 막 갔다 온 것 같지 않아? 진짜. 네. 그 두 번째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네. 이제 고대 문명 노예제 얘기하려고 지금 이집트 한번 갔다 온 건데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 후 500 그 사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 당시 경제 체제는 주로 이제 농업 기반, 뭐 수공업, 뭐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었고 정치 체제는 이제 왕정이나 제국주의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는 신정 정치라고 볼 수 있어. 신정 정치가 뭐냐면 그죠. 종교랑 정치랑 결합한 겁니다. 네. 당시 아까 이집트 얘기했더니 파라오 믿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고거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그런 어떤 그 파라오 어떤 신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지. 우리가 내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 이 당시 게임 플레이어들의 어떤 패러다임은 신화 아니면 신의 의지가 모든 현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세계관은 지역 중심, 부족 중심. 어떤 다른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 하긴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이 세계관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세계관을 잡아봤고
혹시 여기에 예. 경제적인 특성을 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특성. 네. 이게 고대 예. 문명이잖아요. 거기도 분명 나름의 재화 교환 시스템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물물 교환. 아, 있죠. 무슨 뜻이냐면 사유재산이 출현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사유재산. 이전에 있었던 원시공산사 그러니까 아나가 겪은 일하고는 다른 점이 이브한테는 못해도 이거 내 네. 거야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사회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적었을 것 같아. 아, 근데 왕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예, 많이 왜냐면 이게 그 노예제사다 보니까. 네. 근데- 노예도 소유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네. 그 나오잖아요. 도둑질 한 자는 예, 그 네. 돈 잘라먹는다고. 예, 그것처럼 이제 사유주의 계급이 했는데 그 왕이라는 게 사유재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원전 한 2000년에서 3000년쯤에 이제 그리스에서도 이제 주화라든지 뭐 그런 게 발견이 됐으니까 아마 그때쯤부터 이제 교육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시대였던 것 같고 예, 뭐 사유재산이 있었다 정도. 예, 사유재산은 있었는데 이제 그 왕한테 거의 갔겠죠. 그때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또 그 지방의 호족이란 개념 자체가 왕에 비견되는 그런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게 또 중앙 집권화가 이뤄진 기가 중세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나라가.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아니지 그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 생산수단 관점으로 예, 얘기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낸 수단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경제적인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있었으면 노예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 노예가 예. 이제 생산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렇죠. 그 노예제다 보니까 뭔가 그 왕들, 권력자들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노예들은 가질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가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왕한테 집중되진 않았고 귀족 그러니까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스트 제도도 이렇게 있으면 왕도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만 제사 지내는 예. 제사장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는 좀 나눠 가졌을 것 같기는 해. 슬슬 예. 계층화가 되기 근데 시작했다는 거. 원시 공산 사회에서 이제 평등하게 사냥해서 그걸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그쪽 계층이 생긴 거지. 그 클래스가 생기고 예. 그래도 이제 노예가 조금 더 많고 네. 소수가 조금 가진 상태였다. 이게 그 사실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그 생각의 틀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가치관은 이제 이런 거죠. 신이 중요했으니까 예. 신과 그 왕에 대한 충성 이 당시에 이제 이게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유도는 매우 낮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그 아까 무지에벨 말씀드린 게 이거 개념 왜 말씀드렸냐면은 네. 이 당시에 내가 왕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 만렙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예. 평민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대값을 지금 따지면 다 평민의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무지에벨 아까 얘기해서 예. 다 평민의 캐릭터로 태어난다. 아. 라는 관점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못했는데. 네네네. 그 관점에서 자유가 매우 낮다. 음. 아직까지도. 플레이 난이도 당연히 헬이죠. 난이도 그 저기 피라미드 그 돌덩어리 보면 알잖아. 아. 미친 짓이야.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이 되나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를 좀 정당하고 유지되는데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에 이제 자유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제한된 어떤 그 게임 시스템이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 이게 지금 제가 좀 긴 기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 이집트도 들어가고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그 로마 시대 그 초기 문명. 그래서 이제 권력이 왕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귀족들. 극소수가 토지와 자원 같은 걸 소유하고 있었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 봉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중세 봉건제는 이제 그 아르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세 유럽 봉건제의 사회는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고 각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 농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일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놀은 중세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사는 농민입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으며 봉건 영주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르노의 가족은 자신들이 경작하는 땅의 일부 수확물을 영주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하며 때로는 영주의 성을 수리하는 데 일손을 보태기도 합니다. 아르노의 하루는 새벽녘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소와 말을 먹이고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땅을 깔고 씨를 뿌립니다. 그의 아내 마리안느는 집안일과 정원에 신경을 쓰며 가끔은 마을 시장에서 자신들이 기른 채소를 팝니다. 그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을 공동체와 교회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아르노와 그의 가족들에게 교회는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영적인 위안과 사회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신앙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종종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봉건제 사회에서 아르노 같은 농민들은 사회적 계층 제일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들은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농작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필요할 때는 군역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제한합니다. 자, 우리 저희 중세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음악이 좀 성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음악이 좋아요. 좋더라고. 네. 내가 들으면서 왔어 이거. 그때 성스럽게. 이때 당시 이제 그 중세 봉건제 사회죠. 봉건제는 이제 네. 지방의 영주들과 대국의 그 왕이 있죠. 그 사이에서 이제 네. 왕이 영주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면은 영주들은 이제 그 토지 안에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군대로 치면 약간 연대장 느낌이라 해야 될까? 예, 연대장이 자기 부대 안에서 거의 모든 왕이잖아요. 것을 결정하듯이 이제 그쵸. 영주가 지방에 대한 권한, 뭐 네. 그다음에 군대 양성 그런 걸 자율적으로 했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아까 우리 생산수단 관점으로 볼 때 음. 그 땅을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아르노라는 가상 그 인물 얘기했는데 네. 그런 일반 사람들은 그 영주의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일정 부분이 아니지. 거의 대다수를 뜯어가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봉건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체제는 이제 봉건제. 예. 장원 경제라고 하던가요? 아마 자원 경제? 장원 경제. 장원 견제. 장원 견제. 잠깐 맞아. 옛날에 네. 배웠는데 갑자기 생각났네. 네. 저도 갑자기. 중학교 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는 이제 봉건주의죠. 중앙 집권적인 그 네. 왕정 시스템. 중앙 집권이요? 그렇죠. 영지 내에서. 그렇죠. 영지 내에서. 네. 왕이 짱이니까. 근데 이게 예. 한 번 더 검토해 볼 만은 한 게 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지민하고 영주의 사이는 쌍무계약 관계거든요. 그렇죠. 다시. 쌍무계약 관계, 상호 간에 동의를 네. 하고 계약을 하는 관계인 것 네. 같다. 영주하고 영지민, 그렇지. 농노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근데 사실 그 관념이었냐. 그 그런 거. 계약이라고 하기에 조금 웃긴 게 사실 약간 거기서 그 농민이 태어나잖아요. 네네. 자식들은 그 농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밖을 나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 자유민이 그걸로 진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강제적으로 사인하는 거지. 그냥. 그렇죠. 나는 계약 안 했는데 미친은 갑자기 막 농사 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계약이라고 좀 어렵지 않은가. 그 당시에 그 게임 플레이어로 태어났다 생각해봐. 방법이 없어.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네, 자유민 완전 야생인 거야. 그 성 밖으로 나가면은. 그래서 좀 정리를 드렸고요. 서양의 중심, 그쵸. 서양의 역사죠.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중세 동양은 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걸 원래 네. 다 포괄하려고 했어요. 동양에.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쉽지 않아요. 이미 있는 것들을 조합한 거야 내가. 네. 근데 거의 서양의 관점, 이게 마르크스가 서양 사람이니까 그렇죠. 서양의 사실 관점으로 얘기하고 생산수단의 관점으로 정리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음. 다 저기 그 외국밖에 안 나오는 점. 한국이 나오긴 해요 마지막에. 네. 왜냐면 완전 자본주의 사회니까 나오긴 할 건데. 일단 예. 경제는 이제 격차가 엄청 벌어지기 시작한 네.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그 사유재산이 독점화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착취당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이제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기독교죠. 그 서양 쪽이니까 이게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죠.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위안을 삼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제 되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패러다임은 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은 그 의지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의 그 사고의 틀에 그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이고 네. 세계관은 이제 신 중심이죠. 네. 그러니까 내세 중심.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현세보다 내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은 종교적인 믿음, 신에 대한 순종 뭐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플레이 자유도는 그래도 낮음인 것 같아. 여전히 낮아요. 매우 낮음은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해줬으니까. 성 안에는 뭐. 그쵸. 상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렇죠. 플레이 난이도는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헬까지는 아니고. 헬까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나이트메어
네, 나이트메어인 것 같아. 나이트메어 동의하십니까? 나는 지금 노멀과 나이트메어에 좀 고민하고 있어 조금.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원시 시대는 검체호랑이한테 물린다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래도 좀 노멀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고. 노멀? 예. 노멀? 근데 노멀과 아니 검체호랑이한테 물리고 메모드한테 밟힌다니까. 그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노멀이 아닌가. 목숨 보전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이트메어 이렇게 길게 보면은 전쟁 남은 나이트메어로 하죠. 전쟁 남은 나이트메어지. 평범한 삶에서. 보통. 그래서 뭐 노멀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높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약간 높음. 노멀하고 나이트메어의 사이. 아니, 노멀 그렇죠. 그렇게 합의합시다. 노멀과 그 나이트메어. 약간 미디엄 풀 바디처럼.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이거 좀 재밌더라고. 봉건제에서 그 아까 뭐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계약하는 게 있어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그 농노가 이제 일하다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세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죽는데도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 그 재산이 그 영주한테 귀속됩니다. 이게 사망세야. 근데 이게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없다, 미혼이다, 이러면은 영주가 다 갖고 갑니다. 이게 사망세예요. 이게 재밌더라고. 되게. 취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죽었는데 그 재산이 그 재산 뭐 다른 데 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상속인이 없으면은 이제 그 국가에게 지금 귀속되듯이. 아니 친구한테 줄 수도 있지. 친구한테 줄 수 있잖아. 근데 법적 상속인이 없으면은 이제 그 유언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법정 상속인이 없을 때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되고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제 유언의 뭐라 하더라 무슨 원칙이라는데 아무튼 최대한 상속자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이때 뭐 그 세금이랑 뭐 그런 게 있지만은 또 그 장원 경제 내에서 돈과 재화이다 보니까 거기서 흐름이 끊기는거나 깨지는 걸 원하진 않겠죠. 영주가 다시 가져가야 될 이유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건가? 시벌 애기도 안 낳은 주제에 감히 죽어? 그치. 그때에서는 큰 불효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 게임 시스템이 영주가 이제 토지 대부분 소유하고 농민한테 그 경작권 부여하는. 그래서 이제 세금 때리고, 그러니까 그 군사적 보호의 그 명목으로 이제 세금 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도 이때 재산권을 많이 보유했거든요. 토지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와인 공부하다 보면은 그 수도사들이 와인 만드는 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얘네들 그 교회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술 먹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주 조금 사유재산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어떤 그 영주뿐만이 아니죠.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얘기했잖아요. 그 카톨릭적인 거. 교회가 서로 합작하는 거지. 그 콜라보를 통한 그 권력 유지. 요게 당시에 이제 게임 시스템이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걸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근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르네상스도 좀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르네상스도 있죠. 원래. 산업혁명 전에 상업혁명. 상업혁명 있죠. 요게 또 장난이 아니었잖아. 왜냐면 이제 그 진정한 자본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르네상스로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그 대본이 준비가 안 됐네. 나중에 한번 이거를 첨가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르네상스 당시 핵심적이었던 건 이제 계몽주의, 과학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죠. 그렇죠. 인본주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상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는 시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당시의 어떤 경제 체제는 그 상업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교역하고 그 대항해 시대. 다 열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금융, 무역 발달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의 역사를 봐더라도 그 네덜란드 맞나요? 네덜란드가 이제 동인도 회사 그 향신료를 싣고 오는데 리스크가 크니까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돈을 어느 정도 걷습니다. 이게 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리스크를 좀 나눠 가짐으로써 개개인이 지는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초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모음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하죠. 네덜란드의 동인도 주식회사가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동인도로 가고, 그래서 주식회사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뭔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이익 보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자기 돈으로는 안 돼 그게. 예. 근데 대신에 투자를 받으면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는 거죠. 주식 회사라고 있었을 때 그 회사의 지분을 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지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네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 식민지 개척하거나 뭐 금 발견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거 내가 나눠주겠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과 무역이 발달했다. 상업 자본주의가 시작하기 됐다. 정치 체제는 이제 아직도 조금 절대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이 있잖아요. 예, 왕이 있고 네. 사실 이때부터 네. 그 네. 중앙 집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게 그 피렌체 그니까 베니스 거기도 이제 좀 물론 공국이기는 하였지만은 좀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가졌었고 프랑스도 이제 그러니까 30년 전쟁 이후 이제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왕권도 강화돼서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화는 이루어져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봉건제였지만 예 그래서 사실 절대적 권력이 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절대주의라고 좀 보여야 돼요. 이데올로기는 좀 그 인문주의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인문주의라고 하셨죠? 인본주의 좀 계몽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과학혁명 같은 게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신의 의지 이런 것보다 좀 당시에 반동 사상을 가진 예. 그때 그 교회 권력이 축소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배경이. 있고. 예.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사상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떤 과학적 발견, 실제로 실험해보고 이런 좀 지적인 탐구가 좀 있는 그런 시대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 자유로도 이게 조금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신이 빠지게 되기 시작한 시대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유명한 계몽주의자들이죠. 갈릴레이, 뭐 뉴턴, 뭐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 토대로 과학 발전하고 물리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어떤 그 과학적 지식의 진보, 이런 것들에 조금 관념의 사람들이 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적인 걸로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뿐만 아니라 이 계몽주의자들이 이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실증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요거를 자연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 사회, 어떤 윤리, 도덕 문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리성을 좀 중시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계몽주의가 막 나쁘다고만 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장점도 있는 것 같긴 해.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었나. 이게 당시에 좀 이데올로기 특징이죠. 이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가야.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봐. 꺼내는 봐봐. 일단 꺼내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사실은 그가 천주교 사제였던가 뭐 그랬던 직업도 가졌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그것도 삼색국기잖아요. 그게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삼위일체 그 자유평등 박애 그게 기독교적 사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교 사상으로부터 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이성주의, 뭐 인본주의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독교적 사상을 영향을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나.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 종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죠. 사실 뭐 과학의 시작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음 것 좀 설명해보면 세계관 일단 그 인간 이성. 이런 것들은 이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 약간 합리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의문을 그 플레이어들이 품기 이제 시작한 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이제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의 자유도는 사실 뭐 이 정도면 보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미디엄 바디롱. 그렇지. 아니 뭐 저기 그 내가 그 돈 벌어가지고 물건 팔고 그리고 막 무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벌면은 귀족보다 막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문화적인 거는 그 사람들도 좀 부끄러워했다고 하더라고. 원래 그 평민 계급에서 상인으로 돈 벌었는데 그 예술에 대해서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메모드 형보다는 그렇지. 메모드 밟히는 것도 낫잖아. 그러니까 검치호랑이보다 낫잖아. 사실 종교 혁명도 이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종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프로테스탄트가 그래서 이 절대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저항하다는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그래서 생기고 그 스위스 학자인데 장 칼백 맞나?
자기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주어받았다는 증표이다. 참 칼뱅이 맞지 싶은데 칼뱅주의 예 아무튼 그래서 그 개신교적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왜 스위스라든지 그런데 신교 국가였던 게 프로테스탄트가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당시에 비해 그 가톨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함부르크나 그런데도 그 신교의 혁명을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네덜란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천주교 그 황제가 이제 좀 탄압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아 찾아봤는데 칼뱅이 이제 상업도 노동과 같이 사회의 필수 요소이고 거래는 조화로운 사회 질서의 실현을 이룬다고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상업자들이 좀 개신교를 많이 믿었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그래서 스위스도 그랬고, 뭐 프랑스 그래서 뭐 신교 탄압도 해가지고 위그노라고 하죠. 그 프랑스로부터 그 탄압받았던 상업이나 수공업자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나 뭐 그런 각지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렇지 뭔가 조금 자유가 보장되는 서버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플레이어들이. 서버 간 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시대. 그렇게 보면 되지. 그리고 왜냐면 상업 무역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아우 다른 서버도 있구나. 그래서 자유도가 여기는 높네.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던. 괜찮아요. 아무튼 뭐 정리하면은 뭐 당시 이제 르네상스 시대 상업 무역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상인 계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베네치아나 피렌체 같은 도시들에서 상인 계급들이 자본들을 이제 많이 축적하고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권력도 잡고 싶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도 행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본이 어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자본이 권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르네상스 난이도는 노멀 확실히 노멀. 확실히 이 정도면 노멀 되지 않나 싶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근대 산업혁명. 예, 근대 자본주의 얘기할 건데 자 여기 찰리에서 나올 거 찰리. 그 런던에 사는 찰리입니다. 초콜릿 공장 차릴 것 같다. 예. 근대 시대의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사회, 정치,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조명하기 위해서 19세기 런던의 한 공장 노동자인 찰리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찰리는 런던 동쪽 끝 빅토리아 시대의 공업시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공장 노동자였으며 찰리 역시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리의 일은 매우 힘들고 일주일 주 6일 매 12시간씩 일해야 됐습니다. 공장의 소음과 먼지를 끔찍했고 위험한 기계들은 끊임없이 그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는 급속히 진행됐고 이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하게 되었고 찰리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하여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시라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로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고 빈곤, 질병,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 19세기는 계층 간의 격차가 두드러진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상류층과 국빈층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컸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찰리와 같은 노동자들은 점점 노동조합을 형성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과 합리주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과학, 문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했고 찰리는 문맹이었지만 저녁에는 학교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세기 말 사회적 압력과 지속적인 개혁 요구로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찰리와 같은 노동자들의 삶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안전 규제, 공중위생, 조치 이런 것들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찰리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근대 영국 런던 갔다 왔는데 이 당시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1950년부터 한 1850년? 거의 이렇게 한 100년 정도 잡아봤는데 프랑스 혁명. 그 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그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이어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 변화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혁명들이 경제적인 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대대적인 재분배 이런 걸 요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상인 계급 이런 걸로 돈 번 사람들, 우리가 그 부르주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전통적인 그 귀족들과 어떤 권력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귀족보다는 그 자본가가 이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자들 어떤 권리, 복지 이런 걸 위해서 사회 정치적인 그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기 이 게임의 그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체제는 당연히 이제 산업자본주의고, 경제 체제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되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대신 이때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고 선택적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자들도 그 참정권을 하는 그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들이 징집되고 나서 여성들이 그 산업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때부터 경제권이 생기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여성 참정권을 얻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당시 이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이제 그 생산 그리고 이율의 극대화, 효율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고, 그 노동의 가치 요게 이제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예, 이런 정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로 쓰였고, 당시에 이제 패러다임은 이제 그 과학적인 진보, 기술 혁신 이런 걸로 인해서 근대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엄청 쪼였다고 하잖아요 이때. 그 영국 가보면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다 노동에 이제 투입되고, 그 기계가 예를 들어 막 5살이 키가 작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기계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어른은 안 되니까 애기들을 시켰다고. 인간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전혀 없었던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관은 자본의 어떤 그 진보, 예,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죠. 여기서 자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뭔가 개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거고,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치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효율성, 이윤 극대화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시적인 나라라고 하면 영국이 시작됐잖아요. 처음에 산업혁명이. 그렇죠. 영국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미국.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정치 체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까지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해 보면은 이 게임의 자유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경제 시스템 때문에라도 평미대셈에서 바라보잖아요. 아, 그죠. 아까 우리 무지의 베일의 관점에서 우리 그 보편적인 그 일반 시민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시민의 관점에서 이거 쉽지 않다. 일반 시민이라면.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아지는 듯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증기기관 발명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자본주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내 효율을, 예, ROI라고 하잖아요.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내가 투자하면 그만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노동자를 쪼일수록 더 많은 내가 자본소득을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르네상스나 중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고 띵가띵가 놀 수도 있는데, 사실 나이트메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 부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나는 플레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또 왜냐면 막 빨리 죽었잖아. 스모그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저도 난이도가 좀 나이트메어급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이때는 저는 봤을 때는 자본가한테도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계가 출현하고 새로운 기술이 있고 규제 없이 도입되고, 토지 자본과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근대화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한 시대라고 했지만, 저는 이때를 혁명의 시대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변화나 진보에 대한 요구가 되게 강해지던 시대. 시민혁명이 많이 일어났었죠. 프랑스만 해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계속 짜잘한 혁명들 계속 났었고, 영국은 뭐 진짜 뭐 어떻게든 개선했다고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런던의 나쁜 환경에 노출되고, 뭐 러더히트 운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진보에 대한 거부감, 자기들이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이제 그 실직을 하지 않아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저는 그래서 자유도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자유도 난이도 둘 다 나이트메어급이거든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대신
새로운 개수가 이때는 생기지 않았을까? 희망? 미래에 대한 그런 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나도 자본가가 돼보자 뭐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시대가 좀 더 좋게 바뀔 거라는 믿음, 우리가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더 나아진다, 개선한다라는 그런 진보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좀 나이트메어를 어떻게든 견디게 하지 않았을까? 그 경제적 요건,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좀 나빠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참여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러다이트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좀 어느 정도 얻기도 했었고 그 영국의 곡물법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다시 도입했던 법이었는데 그 프랑스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프랑스 농산물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비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프랑스 곡물 수입을 금지하는 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적성국이었으니까 문제는 안 됐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클로즈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면서 영국의 그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요가 증을 하게 되니까 영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죠. 전쟁 끝나고 프랑스하고 지금 적성국이 아닌데 왜 굳이 규제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또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그 노동자들이 생존 소비에 대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이 곡물법을 폐지해서 그 노동자들의 그 생존 소비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월급을 적게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곡물법을 폐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무역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참여도는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중세 그런 데에 비해서 일단 핵심은 종교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게임 플레이어의 어떤 자유도를 조금 더 확장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 혁신 통해 가지고 대규모 생산 일단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 이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 계급, 그 자본가 계급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플레이의 자유도가 이제 점점 이제 확장되는 시기다. 자유도는 확실히.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세계대전, 냉전, 뭐 1945년부터 뭐 1999년 몇 시에 잡아봤는데 이때 이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국가 주도의 그 경제 모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 싸움, 산업이나 어떤 군사적 자본이 이제 권력 수단이 아주 중요한 걸로 작용했고 냉전 시대에는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대립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이제 경제 권력하고 이제 밀접하게 이제 연결됐던 시기, 요 시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20세기 현대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현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대 얘기 마지막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해야겠다. 자, 현대에 와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왔어. 드디어 한국 왔는데 이름이 철수지 당연히. 김철수구나. 철수 영이 이제 반려동물 시대이기도 하니까 바둑이도 껴야겠네요. 자, 현대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철수는 한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인데 그는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그 이메일 확인하고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클라이언트 미팅, 프로젝트 관리, 광고, 캠페인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분의 삶에서 이제 기술을 뗄래야 뗄 수 없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디지털 도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기술 발전이 생활 편리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반대로 디지털 감시, 개인정보 침해 이런 위험도 동반하게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은 그 다양한 소비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나 어떤 뭐 여행이나 뭐 트렌드 이런 거 따르려고 노력하고 소셜 미디어로 통해서 자신을 삶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런 소비가 이 사람의 그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제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집단과의 소속감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보면은 인구가 한 곳에 이제 집중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성과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고 자신의 이제 경력 개발을 위해서 추가 근무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나중에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그 소진, 번아웃도 이제 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주의가 그 철수의 그 사회적인 연결 이런 거를 약하게 만들어요. 가족도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그 동호회 같은 데에서 온라인으로 철수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사람들과의 어떤 소외감, 고립감 이런 것들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어떤 그 철수의 삶,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남성인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는 지금 현재를 다 대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저는 많이 공감한 나머지 이제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직장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정치 체제는 이제 자본주의인데 네. 수정 자본주의죠. 마르크스 사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죠. 복지적인 관점을. 그리고 이거 게임 운영자들도 네. 이 게임이 되려면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분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죠. 네. 글로벌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진짜 그 글로벌하게 노동이 싸면 다른 나라에서 구해올 수 있고, 그리고 정치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를 받아들이는 나라 한정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치 체제는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거고,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주의, 약간 자유시장에 대한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패러다임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 바꾸잖아요 지금. 그리고 글로벌화. 왜냐면 자본가들이 이제 이 임금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개발도상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은 그 이윤을 높여야 되니까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관은 약간 세계적인 의존성,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은 어떤 개인의 자유 권리,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게임 플레이어의 난이도는 사실 지금이면 난 보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쉬움이라고는 말하기 못할 것 같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직장인들 삶을 얘기한 거예요. 자유도는 뭐이 정도면 노멀이 아닌가 싶거든요. 솔직히 우리 한국 서버에서 태어났잖아. 괜찮은 거거든요. 헬조선 얘기하는데 꽤 괜찮아. 야, 아프리카 태어나봐. 지금 뭐 저기 팔레스타인 태어나봐.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노멀이 솔직히 이 정도면. 대신 약간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색다른 개념들이 사회에 어떤 난이도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소비주의나 아니면 뭐 글로벌하고 디지털화되고 막 그런 건 되게 좋거든요. 상품도 넘쳐나죠. 근데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게 저희 이데올로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아놈이라고 하죠. 우리들한테 소진되는 거.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되게 희미해지고 있어요.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건 없고 사람들 간의 충돌은 심해지고 경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이나 소외감, 고립감 이런 것들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을 봤습니다. 사실 이거 해야 될 얘기가 많고 이걸 따로 빼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금 게임 플레이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자유 얻어야잖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현대 게임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미래도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것도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재미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쯤에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저희 컨텐츠 게임과 인생을 통한 그 게임의 역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각자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끝내시죠. GM님 한번 먼저. 저는 오늘 뭐 기본적인 걸 정리하기도 했지만 이게 시대별로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해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약간 공통적인 것도 있어 왔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시대별로, 물론 마르크스는 시대별로 좀 단절됐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다 똑같을 수도 있겠다. 그 공통성을 보는 데서 좀 즐거웠고요. 특히 현대에 다루는 그런 파트가 되게 기대됩니다. 존 선생님. 저는 일단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 그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도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피정복자들을 일단은 노예로 삼았기도 했지만은 그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가면은 자유 시민으로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황제 시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게르만족이라든지 라틴 쪽뿐만 아니라 게르만족이라든지 그런 피정복자를 볼 수 있는 민족들도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었고 상당히 자유로웠었고, 또 노예의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언젠가는 시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자유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 따져봤을 때 이 마르크스가 보았던 그런 게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또 자기 세계관인 거죠. 결국에는 실제가 아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틀렸죠. 노마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좀 더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런 발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에 경제 성장론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경제가 왜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같아. 이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 예. 가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한 빌드업이지 않았나. 예, 빌드업이죠. 생산 수단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발전 일단 전제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볼 때 물론 이제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는 해. 이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자연 상태고 그 자유를 얻으려면은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어떤 원동력이 뭐였을까 했을 때 생산 수단을 갖는 거고 그러면은 생산 수단을 얻으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르크스 방향은 다른 거였지. 이거를 이제 사유화하지 말고 이거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제 개인이 가져야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저 말씀드리면은 재밌었고 근데 조금 아쉬워서 더 재밌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었는데 항상 이제 하고 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음악도 좀 더 넣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의 어떤 그 가이드북 있으면은 그 게임이 그 버전이 업데이트되잖아요. 그래서 버전 1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다른 지식들을 얻어가지고 발전하면은 이제 버전 2로 해가지고 그 게임과 인생 버전 2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아주 고생하셨고 다음에 이제 존 선생님 있죠? 좋은 콘텐츠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